눈은 폼으로 달고 다니니까 나이 먹고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이 흠집 하나가 얼마짜리인 줄 알아요? 당신 목숨값 팔아도 못 갚아. 귀를 찢는 듯한 고함 소리가 한강이 보이는 고급 빌라 단지의 평온한 정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불볕더위가 쏟아지는 서울의 한낮, 번쩍이는 명품 정장에 머리엔 젤을 듬뿍 발라 빗어 넘긴 한 중년 남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초라한 행색의 한 노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었죠. 그 남자는 바로 제 남편 민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검고 번쩍이는 벤츠 S450 앞에서 겁에 질려 몸을 움츠리고 있는 저 노인, 가슴 아프게도 바로 제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여유로운 노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딸은 시집 가면 출가회인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의 선량함과 인내가 제 집안에서 악마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오늘 제 아버지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는 모습을 제 눈으로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은 주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과 외손주를 보기 위해 먼 시골에서부터 시외버스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커다란 마대자루 2개에는 갓 도정한 햅쌀, 밭에서 직접 키운 옥수수와 고구마, 그리고 왕겨 속에 소중히 감싸온 토종닭 유정란이 가득 들어 있었죠. 1년 내내 애지중지 키우다 겨우 잡으셨다는 토종닭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이 아끼는 대리석 바닥을 더럽힐까봐 감히 현관으로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좁은 뒷길을 통해 들어오려 하셨고 그곳에는 민준이 목숨처럼 아끼는 새 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짐이 너무 무겁고 길이 좁았던 탓이겠지요. 아버지의 낡은 자전거가 휘청했고 녹슨 핸들이 벤츠의 옆면에 스치고 말았습니다. 끼익하는 소리는 작았지만 민준에게는 마치 귀 바로 옆에서 천둥이 치는 소리 같았을 겁니다. 제가 마트에서 돌아와 차 시동도 끄기 전이었는데 이미 민준이 맹수처럼 포효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급히 달려들어갔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얼어붙었다가 이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평생을 땅에 얼굴을 묻고 하늘에 등을 대고 살아오신 제 아버지, 그 아버지가 두 손을 벌벌 떨며 제대로 말도 잇지 못한 채 서 계셨습니다. 민서방, 미안하네. 내가 부주의했어. 내가 닦아주겠네. 얼른 닦아줄게. 닦아요? 뭘로 닦으시게요? 땀으로 축축하고 해진 그 옷으로요?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아버지는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는 차 옆면에 희미하게 난 흠집을 내려다보며 분노로 눈을 번뜩였습니다. 세상에 이 차 뽑은 지 이제 겨우 2주 됐어요. 독일에서 직수입한 순정 도장이라고요. 이 흠집 하나 다시 칠하는데 얼마 드는 줄 알아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이 시골뜨기 양반아, 당신이 1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서 나한테 줄 건데요? 민서방, 화 좀 가라앉히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집에 가서 키우던 소라도 팔아서 돈을 붙여주겠네.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거칠고 검게 변한 손으로 사위의 팔을 잡아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마치 벌레에 닿은 듯 기겁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져. 네, 이 정장 한 벌이 당신 시골집 재산보다 비싼 건 알아요? 민주는 소리쳤습니다. 그의 모든 말에는 잔인함이 가득했습니다. 소를 팔아? 당신네 집 소를 다 팔아도 내 차 광택 내는 비용도 안 될걸. 하여간 총것들은 어딜 가나 재수 없고 더러운 짓만 골라 한다니까. 내가 서연이한테 몇 번을 말했어. 장인어른 좀 그만 올라오시게 하라고.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 죽겠는데 말을 들어야지. 저는 철문 뒤에 선 채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를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었습니다. 민준의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밝혔습니다. 그동안
제 앞에서 보여줬던 예의 바르고 효심 깊은 모습은 전부 거짓된 가면이었던 겁니다. 제 뒤에선 제 아내를 낳아준 아버지를 촌것, 재수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최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분노는 아직 풀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아버지를 내려다보다가 아버지의 자전거 바퀴가 다 희미하게 더러워진 타이어 쪽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 병적이고 악랄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좋아요. 사과하고 싶다고 했죠. 보상하고 싶다고 했죠. 민주는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음은 소름 끼치도록 경멸적이었습니다. 돈은 없는 거 아니깐 이렇게 하죠. 여기 무릎 꿇어요. 그래, 바로 여기. 민주는 뜨겁게 달아오른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버지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흐릿한 눈동자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나? 무릎 꿇으라고요. 민주는 눈을 부릅뜨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차를 더럽히고 흠집냈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으로 이 타이어랑 흠집난 부분을 깨끗하게 닦으라고요. 원래대로 번쩍번쩍해질 때까지 닦으면 용서해주지. 안 그러면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갈 줄 알아요.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해서 당장 콩밥 먹여줄 테니까. 민서방, 내가 자네 장인일세.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왔고 주름진 뺨으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사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가 아닌 애원과 처절한 굴욕감이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아들뻘도 안 되는 사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차를 닦아야 한다니.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까요? 장인은 무슨 놈의 장인. 장인이라도 멍청하게 남의 재산 망가뜨리면 그냥 남이지. 빨리 안 해요? 내가 사람 불러서 질질 끌어내줄까? 민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발을 구르며 협박했습니다. 평생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아버지. 하지만 지금 딸을 아끼는 마음에 혹시라도 딸의 가정에 불행이 닥칠까 두려워 아버지는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이 뜨거운 바닥에 닿으려는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나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쌓아왔던 인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맹렬한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인간이 제 아버지를 단 1초라도 더 짓밟게 둘 수 없었습니다. 멈춰. 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네 전체가 울릴 만큼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장바구니를 내던지고 미친 듯이 두 사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고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지고 눈에 핏발이 선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서연아, 마침 잘 왔네. 당신 아버지가 내 차에 무슨 짓을 했는지 좀 봐. 새 차를 아주 걸레로 만들어놨잖아. 아버지 교육 좀 제대로 시켜. 저는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가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땡볕 아래였지만 아버지의 앙상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왔구나. 미안하다. 내가 내 남편 차를 망가뜨렸어. 아버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목이 메어 손수건으로 아버지의 얼굴에 흐르는 땀과 눈물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서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빛은 분명 어떤 칼날보다도 차가웠을 겁니다. 민준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방금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 하라고 했어?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무섭게 깔려 있었죠. 아니, 그냥 차 좀 닦으라고. 당신도 봐. 흠집이 이렇게 심한데 속 안 상해. 2억짜리 차라고. 2억. 민주는 여전히 목에 핏대를 세우며
변명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아주 작은 흠집을 가리키면서요. 2억짜리 차,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극한의 경멸이 담겨 있었죠. 저는 한 걸음씩 민준에게 다가가 그를 차 문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이민준 씨, 똑똑히 들어요. 이 차 대금 결제 서류에 누가 사인했는지 기억나요? 자동차 매매 계약서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는 기억하고, 하긴 이 차를 너무 오래 타고 다니면서 허세 부리다 보니 이게 진짜 당신 차인 줄 착각하게 됐나 보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변의 이웃들이 엿듣고 있는지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집에 들어가서 얘기해. 왜 동네 사람들 보는 데서 망신을 줘? 아니, 오늘 여기서 당신의 그 썩어 빠진 실체를 온 세상에 다 까발려 줄게. 저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우리 아버지가 이 차에 무릎 꿇게 했지. 비싼 차니까, 당신 차니까. 좋아, 그럼 내가 진실을 하나 알려주지. 저는 핸드백에서 예비 열쇠를 꺼내 잠금 해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삑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차문을 열고 항상 보관해 두던 서류 뭉치를 꺼내 민준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똑똑히 봐. 차주 이름이 누군지. 박서연, 바로 나야. 이 차는 내 돈으로 결혼 전에 내가 산 내 재산이야. 당신 밖에서 폼 잡고 사업하기 편하라고 그냥 빌려준 것뿐이지. 당신이 이 차 사는데 10원 한 장 보탠 적 없어.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자동차 등록증은 바닥으로 흩날렸습니다. 아버지도 놀라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서서 손을 꽉 잡고 민주는 물론이고 구경하던 이웃들까지 모두 얼어붙게 할 한마디를 선언했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닦거나 보상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 이 2억짜리 차를 아버지 명의로 이전해 드릴게요. 이건 이제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화가 안 풀리시면 망치로 다 때려 부수셔도 되고 여기서 불을 질러버리셔도 돼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어디 누가 감히 아버지한테 다시 무릎 꿇으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 선언은 민준의 얼굴에 끓는 물을 끼얹은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핏기 하나 없는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의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뜨거운 바닥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민준의 오만함을 비웃듯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만 남아 있었죠. 그런 민준을 보니 씁쓸하고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저희 결혼을 보며 다들 말했습니다. 시골 출신인 제가 운 좋게 서울 출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 팔자 고쳤다고요. 저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어 넘겼죠. 민준을 사랑했고 남편의 체면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과 관용이 오늘날의 이 끔찍한 남자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민준을 만나기 전 저는 농산물 수출 업계에서 꽤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20대부터 전국 과일 산지를 누비며 물건을 확보하고 협상하며 제 회사를 키워왔습니다. 제가 번 돈은 번쩍이는 정장을 입고 에어컨 바람을 쐬며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땀과 눈물 그리고 밤샘 작업으로 번 돈이었죠. 저는 부자였지만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과시하는 것을 싫어했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기에 낡은 스쿠터를 타고 평범하게 옷을 입었죠. 그때 민주는 거래처의 평범한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외모가 훤칠하고 말솜씨가 좋았지만 형편은 평범했고 허영심이 강했죠. 연애할 때 민주는 제게 자주 하소연했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다녀서 거래처에 무시당하고 큰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고요. 서연아, 요즘 세상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잖아. 내가 능력이 있어도 스쿠터에서 내리면 다들 나를 얕보고 가격을 후려친다고. 차 한 대만 있었으면 중고차라도 괜찮아. 그래야 무시 안 당할 텐데. 연인의 고민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때 저희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돕는 것이 곧 나를 돕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결혼 한 달 전, 저는 조용히 제 개인 통장에서 2억을 인출했습니다. 지난 7년간 사업하며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이벤츠 S450을 계약한 것이었죠. 차를 받던 날 민준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핸들을 보물처럼 쓰다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는 제게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이 생겼어? 대출 받았어?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모은 돈에 부모님이 시골 땅 파신 거 좀 보태주셨어. 당신 사업 잘 되라고 산 거니까 걱정 말고 타.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차를 마음껏 사용하게 했고 어딜 가든 자기 차라고 말하게 두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 조용한 아내이자 내조의 여왕 역할을 하며 사업은 원격으로 관리했습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고 싶었죠. 하지만 그 자신감이 오만함과 배은망덕으로 변질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주는 2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며 성공한 사업가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 차를 사준 사람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죠. 그는 이 차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며 자신이 속했던 평범한 계층과 자신을 분리해주는 증표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도 그는 바로 그 허상뿐인 신분을 이용해 제 가족을 경멸했습니다. 민주는 제 고향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비포장도로가 고급 타이어를 더럽힌다며 불평했죠. 저희 집에서 볏짚 냄새, 가축 냄새가 난다고 코를 막았습니다. 부모님이 음식을 보내주실 때마다 민주는 마치 오물을 본 것처럼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토종닭 유정란과 텃밭 채소를 보내주셨는데 부엌 구석에 놓인 것을 본 민준이 그대로 발로 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왜 집에 들여? 계란은 비리고 채소는 흙투성이잖아. 여긴 고급 빌라지. 당신네 부모님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곳이 아니라고. 그날 저는 민준과 크게 다퉜습니다. 그는 실수였다며 회사 스트레스 때문이었다며 사과했고 저는 또 마음이 약해져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경멸이 그의 뼛속까지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제 부모님을 부자, 사위에게 빌부터 사는 가난한 농부로 취급했습니다. 바로 그 촌스러운 농부들이 딸에게 수억 원을 주어 그가 걸치고 있는 허영심을 사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오늘 그 경멸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모욕을 넘어 제 아버지의 인격까지 짓밟았습니다. 낡은 갈색 옷에 달아빠진 고무신을 신은 채 서 있는 아버지와 그 옆에 번쩍이는 고급 세단. 그 극명한 대조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저 차는 한때 남편에 대한 제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남편이 제 아버지를 모욕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민준의 인간성을 집어삼킨 괴물이 되어버렸죠.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보며 마지막 남은 권위를 쥐어짜려 애썼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차명의가 당신 앞으로 되어 있어도 이건 부부 공동 재산이야. 결혼했으면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지. 서류 쪼가리 하나로 겁주지 마. 이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은 나라고. 돈 버는 사람.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제 웃음소리는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민준 씨, 대표이사 역할 놀이에 너무 심취해서 현실 감각을 잃었나 봐. 당신 월급 300만 원, 그중에서 당신 용돈, 기름값, 접대비, 명품 옷값으로 250만 원은 쓰고 있잖아. 나머지 50만 원 나한테 주면서 관리비 내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맨날 부족하다고. 이 빌라는 내가 결혼 전에 산 집이고
이 차도 내가 결혼 전에 산 차야. 당신이 이 집에 기여한 게 뭐가 있는데? 그 멀쩡한 허우대랑 속, 빈 강정 같은 허영심 말고 뭐가 있냐고. 민낯이 드러나자 민주는 창피함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젠장, 다 이 늙은이 때문이야. 이 노망난 영감 때문에 우리 부부가 싸우잖아. 당장 꺼져.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당신 딸이 돈 좀 있다고 유세 떨지 마. 이 집 주인은 나야. 민주는 아버지를 거칠게 밀쳤고 아버지는 휘청거리다 옆에 있던 가시 돋친 장미 덤불 위로 쓰러졌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연약한 살을 파고들자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저는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에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피가 흐르는 팔을 감싸 쥔 채 넘어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민서방, 내가 갈게. 당장 갈게. 서연이한테 화내지 말게나.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아버지는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하셨죠. 그 서글픈 효심, 그 고통스러운 인내가 제 안의 분노를 극한까지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남아있던 부부의 정을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그저 악마의 발톱 앞에서 아버지를 지키려는 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바람처럼 달려가 아버지에게서 민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저를 위협하려 손을 드는 순간 저는 지난 4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고통을 오른팔에 실었습니다. 짝! 귀청을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찌검은 너무나 강해서 민준의 고개가 옆으로 확 돌아갔고 그의 잘 관리된 뺨에는 선명한 5손가락 자국이 붉게 새겨졌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나무 위의 매미 소리도 문 밖에서 구경하던 이웃들의 숨소리도 멎었습니다. 민주는 뺨을 감싸 쥔 채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항상 내 여보하며 순종적이던 아내가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때려? 민주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때린 건 약과지. 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이건 내가 당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사람의 도리가 뭔지 가르쳐 주는 거라고. 넌 배울 만큼 배웠고 수백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다니면서 인격은 차 닦는 걸레보다도 못해.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부축해 일으키고 옷에 묻은 흙을 털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팔에 난 상처를 살폈습니다. 가시에 찔린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를 도리자에 앉혀드린 후 저는 다시 민준과 마주 섰습니다. 그리고 번쩍이는 벤츠를 가리켰습니다. 이 차가 그렇게 아까워? 아주 상전처럼 오시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무릎 꿇리고 닦으라고 했어. 민주는 여전히 뺨을 감싸 쥔 채 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래, 어쩔 건데. 내 것이 망가졌으니 속상하지. 당신은 돈 쉽게 버니까 아깝지도 않나 보지. 나는 죽어라 이래서. 입 닥쳐. 저는 그의 변명을 가로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똑똑히 들어. 이 차 서류상 내 명이야. 내 돈으로 산 거고 법적으로 처분 권한은 전부 나한테 있어.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로 이 차를 우리 아버지께 증여하겠다고 선언하는 바야.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너 미쳤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야. 안 미쳤어. 아주 멀쩡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 회사 고문인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저희 집으로 재산증여 계약서 좀 가지고 와주세요. 네, 지금 바로요. 벤츠 S450 차량을 제 부친이신 박영감님께 명예 이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민준을 향해 도전적인 시선을 던졌습니다. 들었지? 15분 안에 변호사 올 거야. 오늘 안에 모든 절차 끝낼 거고 내가 그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이 차는 박영감님 소유가 되는 거야. 저는 아버지에게 돌아서서 떨리는 손을 잡고 민준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차 이제 아버지 거예요. 마음대로 처분하세요. 팔아서 노후 자금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차 때문에 넘어지셔서 기분 나쁘시면 망치로 다 때려 부수셔도 돼요. 아니면 불이라도 질러서 구경거리로 삼으셔도 좋고요. 제가 아버지 속 시원하시라고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어디 누가 감히 자기 재산을 부수는 아버지를 말리는지 한번 봅시다.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냐. 수억짜리 차를 아깝게 난 안 받는다. 받으셔야 해요. 저는 눈물이 쏟아졌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인간한테 똑똑히 보여주고 싶어요. 제 눈에는 아버지의 명예, 아버지의 피 한 방울이 깟 쇠붙이보다 수천 배는 더 소중하다는 걸요. 저 인간이 이 차를 목숨처럼 여긴다면 아버지가 그 목숨을 맘껏 짓밟게 해드릴 거예요. 그제야 민주는 정말로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맞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차를 잃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이 차는 그의 밥줄이었습니다. 이게 없으면 뭘로 거래처에 허세를 부리고 상류층 친구들을 만나겠습니까? 이게 없으면 그는 다시 예전에 스쿠터 타던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민주는 달려와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태도는 오만함에서 애원으로 180도 바뀌어 있었죠.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든 문 닫고 해결해야지. 이렇게까지 하는 건 날 죽이는 거나 다름없어. 내일 중요한 미팅 있단 말이야. 그건 당신 사정이지. 저는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든 택시를 타든 걸어가든 그건 당신 자유야. 이 차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타고 싶으면 타고 부수고 싶으면 부수는 거야. 당신은 더 이상 이 차에 손댈 자격 없어. 차 키 내놔. 안 돼. 못 줘. 민주는 뒷걸음질 치며 주머니를 감쌌습니다. 이러지 마. 우리 엄마가 이 사실 알면 가만 안 계실 거야. 아, 또 어머니를 들먹이네. 저는 비웃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라고 해. 당신네 집안 친척들 다 불러 모아. 당신이 장인어른 무릎 꿇리고 차답게 한 사실을 알고도 과연 당신 편을 들어줄 면목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 민주는 이를 갈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는 제가 말하면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그는 차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고 그의 비열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차를 절대 잃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민주는 운전석으로 달려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변호사가 오기 전에 차를 숨길 생각이었죠. 어딜 도망가려고 저는 이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재빨리 차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켜. 이 미친 여자야. 민주는 소리치며 저를 밀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님이 건장한 경호원 2명과 함께 내렸습니다. 박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김 변호사님은 이 혼란스러운 광경을 보고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마침 잘 오셨어요.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이 남자가 제 개인 재산을 강탈하려고 합니다. 명예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이 사람 좀 붙잡아 주세요. 두 경호원이 즉시 민준 앞으로 다가서자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때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한 중년 여성이 퀵서비스 오토바이에서 내리며 달려왔습니다. 짙은 화장을 한 그 여자는 바로 제 시어머니 최 여사였고 그녀 옆에는 앙칼진 시누이 미나도 있었습니다. 세상에,
미친 며느리년. 네가 감히 조폭을 불러서 남편을 패고 차를 빼서. 최 여사는 귀청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왜 멍청하게 서서 당하고만 있어. 그 차는 내 거야. 저 늙은 시골뜨기한테 누가 차를 넘겨준대. 최 여사와 미나의 등장은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한여름의 열기로 이미 숨막히던 빌라 앞은 이제 질식할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시어머니 최 여사는 동네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유별난 성격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앞을 막는 경호원을 거칠게 밀치고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날카롭게 그린 아이라인의 눈초리로 저와 아버지를 훑어보더니 뺨을 감싸 쥔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머나, 내 아들, 누가 우리 아들을 이 꼴로 만들었어?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어서 사업은 어떻게 하라고. 최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민준의 얼굴을 만져보다가 획 돌아서서 금반지를 잔뜩 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켰습니다. 박서연, 네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남편을 때려 조폭 깡패들을 집에 끌어들여서 남편을 협박해. 이 집안이 아주 망조가 들었어. 저는 그녀를 보며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잘 보세요. 이분들은 변호사님과 경호원이지 조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을 때린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귀한 아드님이 제 아버지께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민주는 어머니와 동생이 오자 힘을 얻었는지 손을 내리고 도리자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아버지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 시골 영감이 내 2억짜리 차를 다 긁어놨어. 그래서 배상하라고 했더니 당신 며느리가 조폭처럼 돌변해서는 저 영감한테 차를 넘겨주고 불태워버리라고 하잖아. 앙칼진 시누이 미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펄쩍 뛰며 차 옆면의 작은 흠집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차가 박살이라도 난 것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깊게 긁혔으면 이게 차야, 고물이야? 오빠, 이거 서비스 센터 들어가면 수리비만 몇백만 원에 순정 도장 아니라서 중고차 값뚝 떨어지는 거 알지? 2억짜리 차가 이제 1억에도 안 팔리게 생겼네. 그리고 그녀는 제 아버지를 경멸적인 눈으로 쳐다보며 입을 삐죽였습니다. 어휴, 진짜 촌스럽긴. 흙이나 만지고 살던 사람이 앞뒤 분간을 못하고 다니네. 이 차 한 대 값이 할아버지네. 동네 전체를 합친 것보다 비싼 건 알아요? 집 팔고, 논 팔고, 그 늙은 몸뚱어리까지 팔아도 이 페인트 값도 못 갚아요. 미나야, 그 입 닥쳐.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야. 네가 함부로 모욕할 뿐 아니라고. 내가 왜 못해. 미나는 어머니의 비호 아래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습니다. 새언니라는 사람이 남보다 못하네. 오빠가 힘들게 일해서 산 차를 아버지가 망가뜨렸으면 사과는 못할 망정 편들기만 하고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더니 둘 다 가난하고 무식해서 남의 것 망가뜨리기나 잘하지. 최 여사도 딸을 거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커서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말 잘했다. 네가 이 집 사는데 돈 좀 보탰다고 유세 떠는 거냐? 우리 민준이가 남자고 이 집 가장이야. 밖에서 수억, 수십억 벌어오는 사람이라고. 차는 우리 아들 얼굴이야. 내 아비가 그걸 망가뜨렸으니 배상하라는 게 당연하지. 무릎 꿇고 닦으라고 한 건 약과야. 나였으면 당장 길거리에 내쫓아서 거지로 만들었을걸.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것이 순간적인 분노 때문이 아니라 이 가족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썩어빠진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 눈에 제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돈이 아니라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천하고 가난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돈의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몸을 잔뜩 움츠린 채 거친 두 손을 맞잡고 가녀린 어깨를 떨고 계셨죠.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요. 그만하세요. 저는 아버지 앞을 막아서며 세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입만 열면 수억, 품격 타령인데 당신들 인격은 짐승만도 못해요. 우리 아버지 가난하다고 욕했죠?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들 같은 기생충들보다 자존심은 수만 배는 더 부자라고요. 누구더러 기생충이래. 민준이 저를 때리려 달려들었지만 김 변호사님의 경호원이 단단한 팔로 그의 가슴을 막아 저지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당신들이라고 했어. 최 여사님, 아드님이 이 집 가장이고 수십억 번다고 하셨죠. 어머니가 매달 쇼핑하고 절에 가서 시주하고 비싼 옷 사 입는 돈이 누구 돈인 줄은 아세요? 제 돈이에요. 미나야, 너 사업한다고 설치고 다니는데 그 자본금은 어디서 났어? 내 오빠가 내 돈 훔쳐서 너한테 준 거야. 당신들은 나한테 빌붙어서 내 피를 빨아먹고 내 돈으로 그럴싸한 껍데기를 치장한 다음에 돌아서서 우리 아버지를 물어뜯고 가난하다고 무시했어. 거짓말 마. 우리 아들은 대기업 이사야. 최 여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더듬거렸습니다. 이사는 무슨 허수아비 이사지.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주유비조차 아내한테 손 벌리는 신세면서. 이 집도 내가 샀고 이 차도 내가 샀어. 당신네 귀한 아들이 입고 있는 팬티 한 장까지도 내 피땀으로 산 거라고.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여기서 우리 아버지한테 훈계질이야.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미나는 입을 떡 벌렸고 최 여사는 우물쭈물했으며 민주는 굴욕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탐욕스러운 자들의 뻔뻔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잠시 멍하니 있던 최 여사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쌍욕하고 남편한테 누명 씌우고 돈 좀 있다고 시댁을 아주 개돼지 취급하네. 이런 불효막심한 년을 봤나. 민준아, 당장 이혼해. 당장 이혼? 제가 이딴 남자한테 미련이라도 남은 줄 아세요? 저는 경멸의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연히 이혼해야죠. 하지만 그 전에 제 것을 모두 되찾을 겁니다. 이 차부터 시작해서요. 저는 김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서류 주세요. 지금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서명이라는 말에 민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차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도요. 그는 황급히 달려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화내지 마. 엄마는 늙어서 그냥 하는 소리야. 제발 이러지 마. 명예 이전 복잡하잖아. 이 손 놔. 당신은 이제 여기서 말할 자격 없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미나도 달려들어 변호사 손에 있는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안 돼. 이건 우리 오빠 차야. 이 도둑년아. 경호원이 눈을 부릅뜨며 그녀를 살짝 밀자 미나는 잔디밭 위로 넘어졌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악, 사람 살려. 조폭이 사람 팬다. 경찰 불러줘요. 아버지는 아까부터 도리자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옥수수와 계란이 든 마대자루를 꼭 껴안고 계셨죠. 아버지는 마치 이 화려하고 잔인한 도시 속에 버려진 낡고 초라한 조각상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딸을 힘들게 하고 딸의 가정을 파탄내고 있다는 것을요. 자신의 가난이 이번쩍이는 도시 사람들의 눈에는 죄악이라는 것을요. 미나와 최 여사가 울부짖는 것을 보자 아버지는 떨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비닐과 낡은 신문지에 여러 겹 쌓인 돈뭉치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지난 가을에 벼를 팔고 송아지를 판 돈이었습니다. 외손주 우유값이라도 보태주려고 가져오신 돈이었죠.
아버지는 민준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돈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민서방, 이거 받게.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여기 50만 원일세. 내 전 재산이야. 이걸로 차 고치게. 모자란 돈은 외상으로 해주게나. 내가 집에 가서 돼지랑 남은 놈까지 다 팔아서 꼭 갚겠네. 그러니 우리 서연이한테 화내지 말게. 민주는 땀과 흙냄새가 밴 꼬깃꼬깃한 돈뭉치를 보았습니다. 그는 감동하기는커녕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코앞에서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이 냄새나는 푼돈은 당장 치우시죠. 50만 원으로 내 차 나사 하나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거지한테 적서네요? 최 여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 50만 원이 아주 큰 돈이네요. 우리 집은 시장 한번 보면 없어지는 돈인데 그 돈은 그냥 가져가서 약이나 사드세요. 여기서 쓰러져 죽기라도 하면 우리 아들만 골치 아파지니까.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돈뭉치를 든 손이 허공에 멈춰 있었죠. 그는 사위를, 사돈을, 그리고 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딸에 대한 애끓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연아, 됐다. 아빠는 이제 집에 가야겠다. 아빠 때문에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싸우지 마라. 여자는 시집가면 남편을 따라야 하는 법이다. 한 번 참고 두 번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아빠는 늙어서 괜찮아. 일 크게 만들지 마라. 남들이 비웃는다. 아버지는 마대자루를 어깨에 둘러매고 세월과 인생의 무게의 구분등을 한 채 묵묵히 대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이 화려하지만 정없는 곳을 떠나 딸에게 거짓된 평화라도 돌려주기 위해서였죠. 아버지의 휘청이는 뒷모습을 보니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저를 업고 진흙탕길을 건너 학교에 데려다 주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정전된 여름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저에게 부채질해 주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희생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부자가 되었다고 아버지가 이런 수모를 겪게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불효녀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아버지가 이 문을 억울함과 굴욕감을 안고 걸어 나가신다면 저는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 겁니다. 저 역시 저 무정한 인간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빠, 가지 마세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 뒤에서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제 눈물이 아버지의 낡은 옷을 적셨습니다. 아무데도 가시면 안 돼요. 여긴 제 집이에요. 제 집은 곧 아버지 집이기도 하고요. 아버지는 돌아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연아, 이거 놔라. 시골이 더 편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아버지 어깨에서 짐을 내려 경호원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멍하니 서 있는 민준의 가족과 마주섰습니다. 이제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약한 모습은 사라지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한 여성의 냉철하고 단호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는 아무데도 안 가십니다. 이 집에서 가장 푹신한 침대에서 주무시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드실 겁니다. 아버지는 저 차의 주인이시고 이 집 주인의 아버지시니까요. 저는 민준을 노려보며 한 글자씩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 당신네 가족은 지금 당장 내 집 마당에서 꺼져. 네가 지금 시어머니랑 남편을 집에서 내쫓는 거냐? 최 여사는 제 귀를 의심하며 입을 떡 벌렸습니다. 네, 이 집은 제 명의고 결혼 전에 산 제 개인 재산입니다. 당신들은 여기 있을 권리가 없어요. 문 닫아야 하니 어서 나가주시죠.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 같은 위선적인 얼굴들을 보고 눈 버리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박서연, 너 정말 너무하는군. 민준이 소리치며 달려들려 했습니다. 제가 김 변호사님께 눈짓하자
두 경호원이 즉시 그의 앞을 막아서며 견고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신사적으로 나가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고 봐. 내가 널 고소할 거야. 온 세상에 내 만행을 다 까발릴 거라고. 최 여사는 문 밖으로 밀려나면서도 악을 쓰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미나도 때를 썼지만 경호원의 힘을 이기지 못했죠. 민주는 마지막으로 증오와 무력감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차가운 철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쾅! 대문은 그들의 코앞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모든 소음과 욕설을 차단했습니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집에 들어가요. 밖은 너무 더워요. 저는 아버지를 부축해 계단을 올랐습니다. 등 뒤에서는 문을 두드리며 절망적으로 소리치는 탐욕스러운 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시원한 거실로 모시고 오렌지 주스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문 밖에서는 상처 입은 짐승들이 더 비열한 복수를 계획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민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 위해 저는 제 약속을 즉시 이행해야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바로 시작하죠. 지금 당장 재산증여 계약서를 작성해 주세요.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눈은 마당에 서 있는 벤츠를 향해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으로 시원한 거실은 민준과 그의 가족이 굳게 닫힌 철문 뒤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는 바깥의 불볕더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푹신한 소파에 앉혀드리고 오렌지 주스를 드린 후 김 변호사님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과 소형 휴대용 프린터를 꺼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에는 천근만근의 무게가 실려 있었죠. 박 대표님, 재산증여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대상 재산은 벤츠 S450 차량이며 증여자는 박서연 대표님, 수증자는 부친이신 박영감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십시오. 저는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서류를 받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확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펜을 들어 증여자란에 단호하게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서류와 펜을 아버지께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 서명하세요. 서명하시는 순간 이 차는 영원히 아버지 것이 됩니다. 아버지는 펜을 든 채 손을 벌벌 떠셨습니다. 평생 땅만 파고 살아오신 아버지. 아버지가 소유했던 가장 큰 재산은 소 한 마리와 작은 밭되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억 원짜리 쇳덩어리의 주인이 된다니. 아버지의 흐릿한 눈에 두려움과 걱정이 어렸습니다. 서연아,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니? 아비는 운전도 할 줄 모르는데 또 이렇게 비싼 차를 긁기라도 하면 어쩌냐. 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운전하실 필요도 고장날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 차를 아버지께 드리는 건 타고 다니시라는 게 아니라 이 차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이제부터 그 누구도, 심지어 저조차도 이 차 때문에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모욕할 수 없게 만들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되찾아야 할 존중을 위해 서명해 주세요. 제 말에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돈 때문이 아니라 방금 아버지가 겪으신 굴욕을 씻어드리기 위해 이러는 것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떨리는 손으로 삐뚤빼뚤하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영감. 배움이 짧은 사람의 글씨체였지만 그 안에는 막 되찾은 자존심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즉시 공증 도장을 찍어 명예 이전 절차를 현장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모두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김 변호사님은 법적 서류를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그 시각 문 밖에서는 민준이 인생 최악의 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철문 틈으로 집 안을 엿보고 있었죠. 저와 아버지가 서류에 서명하고 김 변호사님이 붉은 인주를 찍는 것을 본 순간 민주는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초인종을 누르고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문 좀 열어줘. 제발 서명하지 마. 안 돼. 그의 절규는 집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리모컨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민주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허겁지겁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의 앞을 막아서자 감히 서류를 뺏지는 못했습니다. 서명. 한 거야? 정말로 서명했어? 민주는 아버지 손에 들린 서류를 보며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했어. 여기 흰 종이에 검은 글씨, 빨간 도장까지 똑똑히 찍혀 있잖아. 저는 서류를 그의 얼굴 앞에 들어 보였습니다. 이제 이 벤츠는 나하고도 당신하고도 아무 상관없어. 박영감님의 합법적인 재산이야. 민주는 휘청이며 벽을 짚고 겨우 섰습니다. 그는 마당의 차를 마치 사형을 앞둔 죄수처럼 고통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에게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밥줄이자 체면이었고 텅 빈 내면을 가려주는 갑옷이었습니다. 내일은 외국 파트너와 중요한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급 세단으로 직접 마중 나가겠다고 이미 자랑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를 구축해 파트너의 신뢰를 얻으려 했습니다. 만약 내일 그가 택시나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다면 그의 화려한 가면은 산산조각 날 것이고 계약은 파기되고 신용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주는 이 차를 담보로 친구와 동료들에게 돈을 빌려 사치스럽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그가 고급 차를 타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를 잃었으니 채권자들은 그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서연아, 네가 날 죽였어. 내일 내가 데이비드 씨 만나야 하는 거 알잖아. 200억짜리 계약인데 차 없이 가면 그 사람이 날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계약도 파기될 거야. 네가 지금 네 남편 앞길을 망치고 있는 거라고. 민주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앞길? 당신 앞길은 사기와 허영, 그리고 아내의 재산으로 만들어진 거잖아. 어차피 조만간 무너질 길이었어. 파트너가 당신을 무시할까봐 두렵다고? 그럼 아까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무시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생각 안 해봤어? 그 양반은 농부잖아. 체면이 뭐가 필요해. 나는 사업가라고. 얼굴이 중요하단 말이야.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뿌리 깊은 생각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남은 정마저 끊어버리는 한마디였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으면서도 그는 그 지긋지긋한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가. 저는 문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더 듣고 싶지 않아. 민주는 자신이 실언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손에 들린 서류와 저의 차가운 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는 지금 강하게 나가는 것이 자살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차가 필요했습니다. 적어도 내일까지만이라도 차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에 차있던 얼굴이 갑자기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찬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일생일대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는 효자 사위 연기 말이죠. 민주는 깊은 숨을 한 번 쉬더니 갑자기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릴 정도로 세게 꿇었죠. 그는 무릎으로 기어 아버지 앞에 다가가 고무신을 신은 아버지의 앙상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100번, 1000번 잘못했습니다. 민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죠. 그는 아버지의 다리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이 나가서 아버지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불효막심한 사위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아버지, 저를 때리세요. 욕하세요. 하지만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평생을 순박하게 살아오신 아버지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에게 무릎 꿇으라며 윽박지르던 사위가 이제는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으니 마음이 약해지셨습니다. 이 사람아, 어서 일어나게. 사내대장부가 이게 무슨 짓인가. 아버지는 당황하며 민준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흐느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시기 전까지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아끼시고 서연이를 사랑하시는 마음 잘 압니다. 이 차 아버지가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해서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도록 잠시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약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민주는 말하면서 힐끔힐끔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동정심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져 차 키를 넘겨주길 바랐던 거죠. 역시나 아버지는 저를 돌아보며 망설이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민서방이 저렇게까지 뉘우치는데 저는 민준의 저급한 연기를 보며 역겨움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속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그와 그의 가족들의 뻔뻔함을 목격한 이상 저는 이 인간의 본질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 인간 말 믿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의 망설임을 차갑게 끊어냈습니다. 서연아, 너무 매정하게 굴지 마. 내가 아버지께 무릎 꿇고 사과까지 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 진짜 반성하고 있단 말이야. 민주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진짜 반성. 저는 비웃으며 TV 장식장으로 다가가 리모컨을 집었습니다. 이민준 씨, 연기 정말 잘하네. 내가 당신 아내가 아니었다면 나도 속았을 거야.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집엔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 문 밖에도. 심지어 소리까지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는 걸로. 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다리를 놓고 더듬거렸습니다. 네가 뭘 하려는 건데. 방금 전 당신의 진짜 모습을 다시 한번 감상하게 해줄게. 저는 버튼을 눌렀고 65인치 TV 화면이 켜지며 문 밖 CCTV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제가 민준의 가족을 내쫓고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들어와 서류 절차를 밟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화면 속에서 문이 닫힌 후에도 최 여사와 미나는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거실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그만 좀 소리 질러요. 시끄러워 죽겠네. 지금 소리 지르면 저 여자가 더 열받아서 진짜로 명예 이전해버리면 어떡해요. 영상 속 민준의 목소리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조금의 반성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럼 어쩔 건데. 저 미친년이 내 차를 뺏어가게 그냥 둬. 최 여사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상 속 민주는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계산적이고 비열했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내가 들어가서 저 늙은이한테 무릎 꿇고 우는 거지. 저 시골 영감은 멍청해서 내가 울면 금방 마음 약해질 거야. 엄마랑 미나는 먼저 집에 가 있어. 내가 불쌍한 척 연기해서 차키랑 서류 다시 받아낼게. 그거만 받으면 저 부녀는 당장 시골로 쫓아내 버릴 테니까. 그때 가서 박서연 전현한테 본때를 보여줄 거야. 너 연기 제대로 해라. 2억짜리 차 날리면 안 돼. 차 되찾으면 엄마한테 전화해. 내가 가서 그년 머리끄덩이를 다 뽑아버릴 테니. 영상이 끝나자 방 안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장 더럽고 계산적인 속내가 고스란히 녹화되어 자신이 속이려 했던 피해자 앞에서
재생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는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사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동정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극한의 실망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는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소나귀에서 자신의 다리를 빼냈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놈, 짐승만도 못한 놈. 아버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자동차 등록증과 서류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려는 듯이요. 내 놈이 날 속여서 차를 되찾고 나를 내쫓으려고 해. 내가 늙었지만 눈 멀고 귀 먹지는 않았어. 저는 민준을 보며 얼음장보다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때요? 효자 사위 나셨네. 더 변명할 거라도 있나? 시골 영감은 멍청해서라고? 유감이지만 그 멍청한 시골 영감이 낳은 딸은 하나도 안 멍청하거든. 민준은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은 가장 굴욕적인 방식으로 벗겨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비굴하게 애원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대신 막다른 길에 몰린 자의 증오와 비열함이 가득한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박서연. 민주는 이를 갈며 저를 향해 삿대질했습니다.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감히 날 몰래 녹화해. 네가 이긴 것 같아. 그 고물차 껴안고 네, 늙은 애비랑 잘 살아봐. 난 필요 없어. 하지만 기억해둬. 나 없이는 너도 그냥 시골 출신 보따리 장수일 뿐이야. 우리 이혼해. 내가 내 재산 절반을 다 뺏어올 테니 그때 가서 누가 우는지 한번 보자고. 이혼,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재산을 나눠. 당신 큰 착각을 하고 있네. 내가 이날을 대비해서 아무 준비도 안 했을 것 같아. 넌 차만 잃는 게 아닐 거야.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거라고. 저는 경호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 당장 우리 집에서 끌어내주세요. 계속 버티면 불법 주거 침입 및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민주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벤츠를 아쉬움과 탐욕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차를 잃는 것이 제가 그를 위해 준비한 지옥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인 징벌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소파에 멍하니 앉아 차 서류를 꼭 껴안고 계셨습니다. 방금 겪은 폭풍 후에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안심시켜 방에서 쉬게 해드린 후 혼자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무표정한 제 얼굴 위로 모니터 불빛이 비쳤습니다. 민준이 집에서 쫓겨나고 차를 잃은 것이 가장 큰 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오산이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허영심 많고 아내에게 빌부터 사는데 익숙한 민준 같은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벌은 매질이 아니라 돈이 끊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했습니다. 제 명의로 발급된 가족카드 목록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플래티넘 카드, 한도 2천만 원, 사용자, 이민준. 민준이 주유하고, 손님 접대하고, 명품 옷을 사고, 친구들과 술값을 계산할 때 쓰던 카드였습니다. 그는 항상 이 카드를 꺼내며 다른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겼지만 매달 카드값을 갚는 사람이 저라는 사실은 잊고 있었죠. 두 번째, 골드카드, 한도 1천만 원, 사용자, 최 여사,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스파에 가고 옷을 사고 절에 가서 수백만 원씩 시주하며 독실한 불자인 척할 때 쓰던 카드였습니다. 세 번째, 국내 전용 쇼핑카드, 사용자, 이민아. 시누이가 화장품을 사고 맛집을 다니고 영화를 볼 때 쓰던 카드였죠. 세 사람, 세 장의 카드, 지난 4년간 제 통장에 꽂혀있던 세 개의 거머리.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그동안 눈 감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모든 것을 끊어버릴 겁니다. 클릭. 저는 민준의 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다음으로 최 여사의 카드를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나의 카드까지. 화면에 카드 정지 요청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달 시어머니께 생활비로 보내던 100만 원 자동이체와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 모든 공과금, 자동납부를 해지했습니다. 그 집은 민준의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수리비는 모두 제가 낸 집이었죠. 이제 그들이 당연하게 빨아먹던 달콤한 젖줄은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촌스러운 며느리의 돈 없이 그들이 어떻게 상류층 생활을 유지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한편 민주는 강남의 한 고급 바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그는 어머니 집으로 가지 않고 시름을 달래기 위해 이곳으로 왔죠. 그는 방금 겪은 굴욕을 잊기 위해 독한 술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비싼 양주를 시키고 젊고 예쁜 여직원들을 불러 술을 따르게 하며 다시 왕 대접받는 기분을 느끼려 했습니다. 민준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슬퍼 보여요? 그 멋진 차는 어디 갔어요? 한 여직원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차, 정비 맡겼어. 오늘은 그냥 환경 생각해서 택시 타고 왔지. 술이나 따라봐. 곤드레만드레 취한 민준은 계산을 요청했습니다. 술값은 거의 5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민준은 당연하다는 듯 지갑에서 플래티넘 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결제. 5분 후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님,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나옵니다. 뭐, 정지?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 카드 한도가 2천만 원이야. 민주는 술 기운에 더욱 난폭하게 소리쳤습니다. 3번이나 긁어봤는데 은행에서 카드를 잠갔거나 오류라고 나옵니다. 다른 카드나 현금은 없으신가요?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카드가 정지됐다고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급히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문자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알림 문자는 제 휴대폰으로 오도록 설정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는 지갑을 뒤져 다른 카드를 꺼냈지만 월급 카드는 이미 인터넷 도박으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화 좀 하고 올게.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저는 그가 집을 나서는 순간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비참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던 직원들의 시선이 이제는 의심과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고급바에 와서 카드 결제도 못하고 현금 50만 원도 없는 남자. 현금 가져오는 걸 깜빡했네. 친구한테 전화 좀 할게. 민주는 땀을 뻘뻘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는 술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다들 바쁘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민주는 제가 선물했던 시계를 맡기고 외상장부를 쓴 뒤에야 겨우 발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택시비도 없어 한참을 걸어 버스를 타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번쩍이던 대표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꼬리 내린 개처럼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 백화점에서 최 여사와 미나도 울지도 웃지도 못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나게 옷과 화장품을 고르고 있었죠. 엄마, 이 원피스 엄마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결혼식 갈 때 입으면 딱이겠네. 30만 원밖에 안 해. 미나가 거들었습니다. 그래, 사자. 우리 며느리는 돈 많으니까 이 정도는 껌값이지. 걔 카드로 긁어. 최 여사는 거만한 표정으로 골드카드를 직원에게 내밀었습니다. 삐빅,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손님, 카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류? 무슨 소리야? 다시 긁어봐. 내 기계가 고장 난 거 아니야? 최 여사는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직원은 다시 한번 카드를 긁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행에서 카드가 정지되었다고 나옵니다. 뭐, 정지? 미나는 카드를 낚아챘습니다. 말도 안 돼. 새언니가 카드를 정지시킬 리가 없어. 뒤에 길게 늘어선 줄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빨리 좀 해요. 돈 없으면 비켜요. 옷은 명품인데 지갑은 텅텅 비었나 보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최 여사는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가방을 뒤져봤지만 꼬깃꼬깃한 현금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고른 물건들을 모두 내려놓고 직원들의 비웃음 속에서 고개를 숙인 채 매장을 나와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 사람은 처참한 모습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민준, 분하고 창피한 최 여사와 미나. 상황을 종합해본 그들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든 경제적 지원을 끊어버렸다는 것을요. 그 미친년, 감히 카드를 정지시켜 내 돈줄을 끊어. 최 여사는 소파에 가방을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방금 전기요금 미납됐다고 문자 왔어. 내일까지 안 내면 전기 끊는데 이제 돈이 어디서 나서. 네, 오빠 뭐라도 해봐. 저 여자한테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야. 나 친구한테 화장품 값갚기로 했는데 카드 정지돼서 이제 뭘로 갚아. 미나가 울부짖었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술과 냉혹한 현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차도, 집도, 돈도 없이 이제는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짐을 짊어지게 된 것이죠. 그날 밤 최 여사의 집에서는 암울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밥도 반찬도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낡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도끼 어린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최 여사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그년이 우리를 모욕하고 집에서 내쫓고 내 차를 뺏고 이제는 돈까지 끊었어. 우리 가족을 다 죽이려는 속셈이야. 그런데 어떡해요, 엄마. 민준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집이랑 차명의가 다 걔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변호사도 보통 내기가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오빠는 왜 이렇게 한심해? 미나가 쏘아붙였습니다.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요즘 세상의 여론이 얼마나 무서운데. 쟤도 사업하는 사람이니 평판 깎이는 게 제일 무서울 거야. 우리가 쟤를 아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려야 해. 무슨 뜻이야? 최 여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미나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며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인터넷에 불효며느리 폭로, 아내가 남편 재산 강탈, 이런 글들 널렸어.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억울한 사연 하나만 올리면 네티즌들이 알아서 저 여자를 물어뜯을 거라고. 우리는 불쌍한 피해자, 쟤는 천하의 악녀가 되는 거지.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잖아. 사실은 무슨, 우리가 말하는 게 사실이 되는 거야. 너 차 되찾고 싶어? 저 여자한테 돈 받아내고 싶어? 그럼 내 말대로 해. 비열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아버지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모르는 번호의 문자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 미친 며느리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남편 재산 뺏어서 친정아빠한테 줘. 박서연 농산물, 불매운동. 대표가 사기꾼. 저는 얼어붙은 채 페이스북을 열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것은 한 라이브 영상이었습니다. 70대 시어머니 눈물의 호소. 재벌 며느리가 길거리로 내쫓고 남편의 2억 벤츠 강탈에 친정아빠에게 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친 듯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최 여사는 평생 본 적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걸레로 쓰던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채 낡은 집 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는 미나가 눈물을 닦고 있었고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괴로워하는 남편 연기를 하고 있었죠. 최 여사는 카메라를 향해 오스카 여우주연 상감의 연기를 펼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여러분, 제발 저희 가족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평생 죽어라 이래서 사업 미천으로 차 한 대를 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그 박서연이라는 년이 남편을 속여서 차 명의를 자기 앞으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어제는 자기 아버지가 올라왔다는 핑계로 우리 아들이 아버지를 구박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저희 가족을 대낮에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2억짜리 차를 뺏어서 자기 아버지한테 줘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악독한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미나가 눈물을 흘리며 거들었습니다. 저희 새언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돈 좀 있다고 시댁을 무시하고 남편을 종부리듯 했어요. 저희 오빠는 착하고 아내를 사랑해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생활비까지 다 끊어서 저희 모자를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해요. 자기 아버지만 호의호식하게 하려고요. 민주는 무력한 남편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그저 아내가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차나 집은 아깝지 않지만 늙은 어머니를 길거리에 내쫓은 것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야기는 완전히 왜곡되어 저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착취당하던 사람에서 강탈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신들린 연기와 약자를 편드는 네티즌들의 심리가 더해져 여론은 즉시 들끓었습니다. 수천 건의 공유, 수만 개의 욕설 댓글이 저를 향했습니다. 제 회사 홈페이지는 마비되었고 별점 테러가 이어졌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과격한 사람들은 저희 집 대문 앞에 찾아와 계란을 던지고 낙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영상을 보시고 손을 너무 심하게 떠셔서 물컵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서연아, 어쩌자고 저들이 저렇게 악독한 거짓말을 한단 말이냐. 어서 저 차를 돌려주자꾸나. 안 그러면 네가 평생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사업은 어떻게 하려고. 저는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이성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요. 저들이 더러운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으니 저는 그들 방식대로 되갚아줄 거예요.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어요. 진실은 그들의 입이 아니라 제 손에 있다는 걸요. 저는 서랍을 열어 어제 CCTV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공황 상태에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바로 그것이었죠. 그들이 유명해지고 싶다고 했으니 제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어주죠. 그들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요. 온라인의 악성 댓글은 아버지의 자존심을 찌르는 바늘처럼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휴대폰도 보지 못하셨죠. 늙고 지친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제 사업이 망하고 제가 평생 나쁜 평판을 안고 살게 될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니 제 아내 연미는 차갑고 단단한 결심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변명하거나 긴 해명, 글을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에는 10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진실된 영상이 더 강력한 법이니까요. 저는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아 가장 중요한 부분을 편집했습니다. 민준이 오만하게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하며 뜨거운 바닥에 무릎 꿇리려던 장면, 그리고 제가 진실을 폭로하자 자동차 등록증을 내던지던 장면까지. 저는 어떤 편집도 슬픈 배경음악도 넣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귀를 찢는 고함, 아버지의 떨리는 애원, 그리고 제가 그의 뺨을 때리던 날카로운 소리까지 원본 그대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SNS와 회사 홈페이지에 짧은 글과 함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어느 불쌍한 남편과 2억짜리 벤츠의 진실. 게시 버튼을 누르자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풍향이 바뀌어 그들의 가족을 향해 똑바로 불어닥쳤습니다.
단 30분 만에 영상은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욕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작은 흠집 때문에 늙은 장인을 무릎 꿇리는 젊은 사위의 모습을 본 대중의 분노는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저런 인간 말종을 봤나, 짐승만도 못하네. 알고 보니 아내가 사준 차로 장인한테 갑질, 남자 망신 다 시키네. 할아버님 떨고 계시는 모습 보니 눈물이 난다. 저 며느리분 정말 잘 때렸다. 나라면 이빨을 부러뜨렸을 것. 저 사기꾼 가족 불매운동.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연기하는 거 역겹다. 네티즌들은 댓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정보력으로 민준의 신상과 직장, 그리고 그가 자주 가던 장소까지 모두 찾아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어제의 연극으로 동료들과 상사의 동정을 얻어 월급을 가불하거나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하지만 회사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그를 경멸적으로 쳐다봤고 안내 데스크 직원은 수군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동료들이 그를 피했습니다. 다들 왜 저러지? 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인사과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인사팀장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던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여기 사인하세요. 해고 통지서입니다. 오늘부로 효력 발생합니다. 민주는 얼어붙었습니다. 해고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번 달 실적도 좋았는데요. 팀장은 비웃으며 노트북 화면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올린 영상과 함께 회사를 불매하겠다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시죠. 이민준 씨는 지금 우리 회사의 수치가 되었습니다. 고객들은 항해 전화를 하고 파트너들은 장인에게 갑질하는 비도덕적인 인간과 일할 수 없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을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습니다. 짐 싸서 당장 나가세요. 경비원 손에 끌려 나가고 싶지 않다면요.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열한 복수극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자신의 마지막 생명줄마저 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주는 작은 상자에 개인 물품을 담았습니다. 동료들의 경멸적인 시선과 비웃음을 받으며 그는 건물을 걸어 나왔습니다. 아내, 차, 집, 그리고 이제 직업까지. 그는 공식적으로 실업자이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문자, 은행의 연체 알림, 그리고 최 여사의 문자였습니다. 아들아, 빨리 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물을 던지고 갔어. 무서워 죽겠다. 민주는 거리 한복판에서 절망적으로 소리쳤지만 바쁜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는 법이죠. 그리고 그 비밀은 민준의 모든 퇴로를 끊어버릴 마지막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처참한 모습으로 어머니의 낡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은 오물과 붉은 페인트로 뒤덮여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의 구현을 외치던 젊은이들이 멀리서 그를 촬영하며 조롱했습니다. 민주는 상자로 얼굴을 가린 채 집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집 안에서는 최 여사가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고 미나는 방에 숨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기와 수도는 끊겨 있었고 집은 찜통처럼 덥고 어두웠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냐, 아들아. 저것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 최 여사가 울부짖었습니다. 민주는 상자를 내던지며 주저앉았습니다. 나 회사에서 잘렸어. 엄마, 다 끝났어. 뭐, 잘렸다고? 최 여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이제 뭘로 먹고 살아? 빚은 어떻게 갚고? 미나 쟤 사채업자한테 500만 원 빚졌대.
명품 가방 산다고, 걔네들이 오늘 집으로 쳐들어온다고 협박했어. 집안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민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키티 자기어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며 몰래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밖에서는 미나의 의심스러운 눈초리가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화장실 문에 귀를 대고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자기야. 나 지금 좀 일이 있어서. 아니, 잠수 타는 거 아냐. 지금 돈이 나 죽게 생겼다고. 전화기 너머에서 젊은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딴소리 하지 마. 나한테 오피스텔 사주기로 했잖아. 지난달에 계약금으로 2천만 원 보내줬으면서 이제 와서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먹튀하려는 거야. 나 오빠에 가졌단 말이야. 민주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좀 해. 알았어. 그 2천만 원 내 마누라 통장에서 훔친 돈이야. 우리 나중에 같이 살려고 비자금으로 빼돌린 거라고. 근데 지금 내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 돈에서 조금만 꺼내서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2배로 갚을게. 뭐? 돈을 돌려달라고? 꿈깨. 자기야.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은 내 돈이야. 마누라한테 쫓겨난 빈털터리는 꺼져. 내가 찾아가서 사기꾼이라고 소리 지르기 전에 내가 감히. 전화는 끊겼습니다. 민주는 분노의 차벽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돈을 쏟아부으며 키워왔던 어린애이니 자신이 망하자마자 이렇게 빨리 돌아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배신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화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녹음 기능을 켠 휴대폰을 든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하, 잘났네. 우리 오빠. 미나는 소리쳤습니다. 알고 보니 돈이 있었네. 새언니 돈 훔쳐서 2천만 원이나 비자금을 만들어 저 어린 년한테 갖다 바치려고. 엄마랑 나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오빠는 사람도 아니야. 미나의 비명에 최 여사가 달려왔고 자초지종을 들은 그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달려들어 핥히고 때렸습니다. 이 불효자식, 네가 감히 계집한테 돈을 퍼부어? 이혜미는 굶어 죽게 내버려 두고 저 여우 같은 년한테 돈을 바쳐 차라리 날 죽여라. 최 여사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오빠를 협박하려던 미나가 어리석게도 그 녹음 파일을 저에게 보냈다는 사실을요. 새언니, 오빠의 진짜 모습을 보세요. 제가 제보했으니 빚 갚게 50만 원만 보내주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저는 녹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민준이 애인과 아이, 그리고 공동 통장에서 훔친 2천만 원에 대해 고백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그날 죽었으니까요. 이제는 오직 역겨움과 함께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제 모든 것을 되찾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외도, 혼외자, 그리고 부부 공동 재산은 닉.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민준, 넌 이제 끝났어. 저는 즉시 녹음 파일을 김 변호사님께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증거를 소장에 추가해 주세요. 저 인간을 빈털터리로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횡령한 재산까지 모두 토해내게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송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와 민준이 살고 있는 그 낡은 집이 떠올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제가 결혼 전에 산 제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체면을 위해 그의 이름으로 해두었죠. 하지만 저는 모든 이체 내역과 과거 민준이 술에 취해 서명했던 재산 포기 각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배신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되찾을 겁니다. 그 끔찍한 가족에게 그들이 제 아버지를 내쫓으려 했던 것처럼 집 없는 서름을 겪게 해줄 겁니다. 민준의 가족이 머물던 낡은 집은 그날 아침 유난히 시끄러웠습니다. 아침 8시부터 최 여사의 고함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죠. 누구야? 돈 없다고 했잖아.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문 여세요.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에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사채업자가 아닌 제가 서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그리고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네가 여길 왜 왔어? 민준이 더듬거렸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민준 씨, 오늘 박서연 씨의 위임을 받아 재산 환수 절차를 집행하러 왔습니다. 즉시 개인 물품을 챙겨 이 집에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집을 뺏는다고 최 여사가 뛰쳐나왔습니다. 이 미친년아, 이 집은 내 아들 명의야. 네가 무슨 권리로 우리를 내쫓아. 맞아, 이건 내 재산이야. 민준도 소리쳤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기억력도 안 좋네. 이 서류 기억나? 그것은 4년 전 민준이 서명했던 재산 포기 각서였습니다. 그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거액의 합의금이 필요했던 바로 그 밤에 저는 그를 구제해주는 대가로 이 집이 전적으로 제 돈으로 산 제 재산이며 그는 명의만 빌려줄 뿐 어떠한 권리도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두었던 겁니다. 똑똑히 봐. 누구 서명인지. 민주는 자신의 서명을 보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주택 구매 자금 100%가 박서연 씨의 개인 계좌에서 이체된 증거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도 받아왔습니다. 안 나가. 여긴 내 집이야. 최 여사가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네 사람들 누구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온 동네에 그들의 실체가 알려졌기 때문이죠. 또 시작이네. 며느리 등골 빼먹다가 꼴 좋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연극을 봐줄 인내심이 없었습니다. 짐 싸세요. 저는 이삿짐센터 직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직원들은 신속하게 그들의 낡은 옷가지와 살림살이를 상자에 담아 길가에 내놓았습니다.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저 TV는 내가 산 거야. 미나가 소리쳤습니다. 이민아 씨, 그 TV는 박서연 씨의 가족 카드로 구매하셨습니다. 영수증도 여기 있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 김 변호사님이 냉정하게 막아섰습니다. 30분 만에 집은 텅 비었습니다. 세 사람은 길가에 덩그러니 서 있었고 집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저는 열쇠를 들고 마지막으로 민준을 보았습니다. 이게 배은망덕의 대가야. 넌 모든 걸 가졌었지만 내 탐욕과 허영심이 모든 걸 망쳤어. 날 원망하지 마. 내 자신이 너무 끔찍했던 걸 탓해. 민주는 텅 빈 눈으로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혼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차갑고 엄숙했습니다. 민주는 마지막까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벤츠와 빌라, 그리고 저 여자가 빼앗은 낡은 집까지 모두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입니다. 저는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그를 거들었습니다. 저는 그 뻔뻔한 변명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차분히 준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은 재산의 실질적인 출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빌라와 낡은 집이 모두 제 결혼 전 재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민준이 서명한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벤츠 S450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역시 박서연 씨의 개인 자금으로 구매되었으며 소송이 시작되기 전 박서연 씨는 이 차량을 부친께 합법적으로 증여했습니다. 증여 절차가 완료되어 현재 차량은 박서연 씨 소유가 아니므로 이혼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재산은 이깁니다. 저한테 재산을 나눠주기 싫어서 아빠한테 넘긴 거라고요. 김 변호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재산은 이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녹음 파일을 들어주십시오. 법정에는 민준이 애인과 통화하며 2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자백하는 내용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마누라 통장에서 훔친 돈이야. 비자금으로 빼돌린 거라고. 모든 사람의 경멸적인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모든 재산은 박서연의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고 민준은 횡령한 2천만 원 중 절반인 1천만 원을 박서연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법정의 망치 소리가 우리의 비극적인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민준은 빈손과 1천만 원의 빚을 안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뒤늦은 후회와 암담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만이 가득했습니다. 법정 밖에서는 또 다른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미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돈 내놔, 떼어먹을 셈이야. 한 덩치 큰 남자가 최 여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돈 없어요. 며느리가 다 뺏어갔다고요. 최 여사는 또 남 탓을 했습니다. 실랑이 중에 최 여사의 가방이 찢어져 내용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는 물건을 줍다가 어머니의 지갑에서 나온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수신인 김미미 키티, 금액 2천만 원. 엄마, 이게 뭐야? 왜 엄마가 미미한테 2천만 원을 보내?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최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네가 그 애한테 비자금을 맡겼다고 했잖아. 서연이가 그 돈까지 뺏어갈까봐 내가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서 그 애한테 보냈다. 내 아들, 내 손주를 임신했다잖아. 몸조리해야 한다고 해서 나중에 돌려준다고 했어. 세상에. 민주는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바보야. 그 여자 사기꾼이야. 나 망하니까 바로 연락 끊고 잠수 탔다고. 그 여자한테 돈을 보내다니. 그 말을 들은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 쓰러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영악한 내연녀는 민준의 비자금은 물론 최 여사의 노후 자금까지 모두 챙겨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쓰러진 어머니, 울부짖는 동생, 윽박지르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3개월 후 한 고급 레스토랑, 과거 민준이 VIP 고객으로 드나들던 곳이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밤, 한 고급 세단이 멈춰섰습니다. 비옷을 입은 깡마른 발레 파킹 직원이 허둥지둥 달려와 손님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손 좀 빨리빨리 놀려. 신발 다 젖잖아. 손님은 직원의 다리를 툭 차며 소리쳤습니다. 직원은 움츠러들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 아래 드러난 직원의 얼굴은 초췌하고 깡말은 바로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고 충격으로 쓰러진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기 위해 과거 자신이 가장 경멸하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얄궂게도 그가 가장 오만했던 바로 그곳에서 말이죠. 레스토랑 매니저가 나와 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이, 이민준, 저 차 깨끗하게 닦아놔. 특히 타이어, VIP, 손님이야. 흠집 하나라도 나면 내 집 팔아도 못 갚아. 민준은 씁쓸하게 침을 삼키며 더러운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축축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차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몇 달 전 자신의 아버지에게 똑같은 짓을 시켰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장인어른에게 강요했던 바로 그 자세로 굴욕적인 돈 몇 푼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의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이 대리님 아니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옛 직장 동료들이 그를 놀라움과 동정, 그리고 비웃음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진짜네. 꼴이 왜 이래요? 엇보지. 뭐, 옛날에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민주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굴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흠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차에 난 흠집은 고칠 수 있지만 인격에 난 상처와 다른 사람에게 준 고통은
평생 지울 수 없다는 것을. 한편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번쩍이는 벤츠는 며칠간 아버지의 집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지만 아버지는 그 차에 앉아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연아, 이 차는 참 좋지만 이걸 볼 때마다 그날의 슬픈 기억이 떠오르는구나. 우리 동네 아이들이 낡고 위험한 석다리를 건너 학교에 다니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 이 차를 팔아서 튼튼한 다리를 하나 놔주면 어떻겠니? 남는 돈으로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저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에 감동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위에게 촌뜨기, 가난뱅이라 무시당했던 아버지는 그렇게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차를 팔고 제 돈을 더 보태 동네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다리를 지었습니다. 다리가 완공되던 날 온 동네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튼튼한 새 다리에는 박영감 다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리 위에서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고급차보다도 아름다웠습니다. 다리 완공식 날 낯선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다리 공사의 총책임자였던 지훈 씨였죠. 그는 몇 달간 현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먹고 자며 친아들처럼 아버지를 챙겼습니다. 그는 제가 부자라는 사실도 제 과거도 몰랐습니다. 그저 마음씨 좋은 박영감님의 딸로만 저를 알았죠. 그는 아버지의 굽은 허리를 부축하고 풀어진 신발끈을 묶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것이었죠. 그날 오후 지훈 씨는 제게 다가와 수줍게 물었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서울로 바로 돌아가시나요? 아니요. 아버지랑 좀 더 있으려고요. 그럼 내일 아버님 댁에 놀러 가도 될까요? 아버님께 과일나무 접붙이는 법 알려드리기로 약속했거든요. 저는 지훈 씨와 멀리서 우리를 보며 웃고 계신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차갑게 식었던 제 마음에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이 거창한 사랑의 시작은 아닐지라도 존중과 진심에 기반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거짓과 기만, 굴욕의 눈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소리, 고향의 평화,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제 삶의 폭풍우를 통해 제가 모든 여성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그 누구도 당신과 당신 가족의 자존심을 짓밟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인격과 가족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과감히 버리고 하나의 문이 닫히면 더 좋은 문이 열릴 것이라 믿으세요. 옥에 눈물 겨운 여정이자 통쾌한 복수극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수억 원짜리 자동차나 화려한 겉모습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의 영혼이 가난하고 도덕성이 썩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돈이나 체면 때문에 가족의 사랑을 짓밟는 어리석은 짓은 결코 하지 마십시오. 부모님과 나의 존엄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니까요. 또한 이 이야기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옥처럼 자신의 삶과 경제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폭풍우가 닥쳐와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줄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나누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과응보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며 가장 눈부신 아침은 항상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유로운 오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다음 이야기에서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